안녕하세요. 학자 장우재입니다. 과도한 음주에는 언제나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중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다음날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숙취 중 두통 혹은 편두통과 피로감이죠. 품격이 있어 보이는 와인은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지만 웬만큼 마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숙취, 특히 다음날 머리가 가장 아픈 주종 중 하나인데 단순히 체질상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정말 와인에는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화학적 원인이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와인의 두통 발생 이유와 별로 쓸모는 없지만 가장 두통이 심한 와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와인은 참 애매한 술입니다. 맛과 향도 다양하고 담긴 이야기도 매력적이지만 단점이라면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고 한 번 개봉하면 다시 막아둬도 어느새 시큼하게 산화되어 아세트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한 병을 다 먹어야 한다는 데 있죠. 한 병 먹으면 왠지 한 병 더 먹게 되고 그러면 다음날은 두통 확정입니다. 분명 와인에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라는 안토시아닌이나 폴리페놀 물질 중 하나인 탄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두통은 몸에 좋은 것 하나 녹아있지 않은 보드카보다 왜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걸까요? 많은 와인들이 구체적인 성분표를 포함하진 않으나 요즘에는 주요 성분들에 대한 언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설파이트, 즉 아황산염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언급에서 왠지 모르게 두통과 숙취의 주 원인이 이 황화물들 때문으로 의심되기도 합니다. 다른 성분들에게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크게 눈에 띄지 않아 황이 문제일 듯 싶지만 사실상 모든 와인에는 아황산염이 존재합니다. 알코올 발효를 방해하는 세균이나 야생 효모, 그리고 빠르게 산화시키는 초산균의 번식을 억제하며 갈변이나 풍미의 변화, 쓴맛의 퀴닌 발생 억제 등의 효과를 합니다. 효모 발효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아황산염이 생성되기에 무첨가 와인이라 해도 아황산염은 무조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물질임에도 표기하는 이유는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것은 메타 중아황산 포타슘으로 분말 형태로 녹여지거나 이산화황 기체를 불어넣는 식으로 투입됩니다. 이들은 아황산의 형성 후 해리되는데 항산화 및 항균 물질로 작용합니다. 황 물질들이 두통의 원인이라는 가설이 성립하려면 다량 함유되어 있을수록 숙취가 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레드와인은 포도 껍질에서 유래한 탄닌 자체가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 역할을 하기에 적게 투여하며 반대로 항산화 성분이 부족하고 남겨진 당분이 많아 재발효 위험이 큰 화이트 와인이나 스위트 와인에 훨씬 더 많은 양을 첨가합니다. 그러나 와인 좀 드셔보신 분이라면 화이트보다 레드가 압도적인 두통 유발력을 갖는 것을 기억할 수 있죠. 조금 더 본질적인 와인의 생산 과정을 따라가 본다면 특별한 물질이나 단계가 무엇일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와인은 포도로 생산되며 포도에서 발견된 가장 대표적인 당분인 포도당이 효모의 대사에 의해 변환되며 에탄올이 됩니다. 당이 알코올이 되는 결과는 매우 간단한 것처럼 이야기되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중간 대사 물질을 거쳐 도달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 역시 여전히 축약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정확합니다. 다양한 효소와 생물질의 화학 반응을 거쳐 온갖 대사가 이루어지며 시작 물질인 포도당은 경로에 따라 최종적으로 만니톨이나 아세트산, 유산, 그리고 에탄올 등으로 변환됩니다. 이 과정을 떼놓고 봐도 복잡한데 효모는 언제나 포도당만을 재료로 에탄올을 만들까요? 무알콜 맥주 이야기에서 메가당을 주재료로 삼는 맥주 효모가 존재했듯 다른 물질을 활용하는 미생물이 와인에 적용됩니다. 앞서 와인 성분표에 쓰여있던 효모가 에탄올 생산자라면 뒤에 말롤락틱 배양이 부가적으로 처리되는 미생물 발효입니다. 말롤락틱 발효는 오에노코쿠스 오엔이라는 미생물의 역할인데 유산균 혹은 젖산균이라 부르는 녀석입니다. 말산 등 카복실산 구조 2개가 포함된 비교적 강력한 산 분자를 분해해 유산과 같은 물질로 배출합니다. 구조적으로 살펴봐도 말산의 한쪽 끝 구조로부터 이산화탄소로 분해 배출하면 간단히 변환이 가능할 것을 예상할 수 있듯 이 발효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출됩니다. 유산균은 화학 삼투를 통해 말산을 유산으로 전환하며 세포 내부와 와인 사이에 pH 기울기로 ATP를 생산합니다. 말롤락틱 발효의 주 역할이 와인 산도를 낮추는 것이며 산도는 감각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입안에서 느껴지는 질감을 더욱 부드럽게 하고 와인의 풍미와 향에 잠재적인 복합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레드와인과 20% 내외의 화이트 와인은 말롤락틱 발효를 거치며 중요한 단계인 만큼 말롤락틱 발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분자적 분석은 와인 메이커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기법을 이용해 와인 메이커들은 성분을 분석합니다. 실제 크로마토그래피 용지를 통해 분석해 본다면 와트만 여과지 1번 등의 용지 하단에 연필로 기준선을 긋고 기준선 위에 분석하려는 와인 샘플과 말산, 유산, 타르타르산 표준 용액들을 찍어둡니다. N뷰타놀이나 물, 아세트산 혼합액을 전개용매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지시약으로는 브로모크레졸 그린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용매가 상단까지 올라오면 종이를 말리고 지시약 성분으로 인해 바탕은 푸른색과 녹색으로 변하고 산 성분이 있는 곳은 노랗게 나타나죠. 타르타르산을 별도로 분석하는 이유는 유산균은 말산과 구연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만 타르타르산 분해 효소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효 전후로 항상 같은 위치에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 이 점이 사라진다면 원하지 않은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나 와인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음을 뜻합니다. 구연산 경로도 살펴본다면 옥살로 아세틱 애시드를 거쳐 피루브산이 되며 피루브산이 과잉 축적되면 이후 단계적인 반응으로 다이아세틸이 형성됩니다. 다이아세틸은 버터 향을 갖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며 후속 반응으로 아세토인과 2,3-뷰테인 다이올이 되는데 이 두 분자는 향은 없지만 크리미한 질감을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말롤락틱 발효 제어로 버터향을 만들거나 향을 제거하며 질감을 조절할 수도 있는 만큼 섬세한 조정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말롤락틱 발효의 핵심 물질들은 분명 산도와 향, 질감을 제어하는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미생물이 단순히 말산과 구연산만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함유된 아미노산들이 많다면 이제부터 또 다른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대부분의 역하고 망한 혹은 미묘한 불쾌감이나 안 좋은 의미에서 튀는 풍미가 시작됩니다. 아미노산 자체로는 아무 문제 없지만 효소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물질의 면면을 살펴본다면 화학학 채널 애청자라면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직감됩니다. 먼저 히스티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히스타민은 항히스타민제라는 용어에서도 들어본 적 있으시듯 혈관 확장과 알레르기 반응, 두통, 고등어 등 등푸른 생선 부패 중독과 관련됩니다. 티로신이 변화한 티라민은 혈관 수축을 일으켜 혈압 상승과 극심한 편두통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며 페닐알라닌이 만드는 페네티라민은 기분 좋아지는 물질이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신경 과흥분과 빈맥, 불안 유발에 작용합니다. 트립토판은 트립타민을 만들며 DMT나 실로시빈을 비롯한 향정신성의 핵심 구조였던 것처럼 환각 및 신경 독성 가능성을 갖습니다. 이들은 모두 혈관 및 신경계 교란 물질이며 그 외 쓰여진 시체 냄새의 카다베린, 부패물의 냄새인 아그마틴과 퓨트레신, 암세포 증식과 전이를 촉발하는 스퍼미딘과 스퍼민까지 와인을 조금만 잘못 다뤄도 화학 무기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와인의 극심한 두통은 히스타민에서 첫 번째 단서가 나타납니다. 효모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으로 아미노산을 알코올로 전환하는 과정인 에르리히 경로를 통해 히스티딘은 히스타미놀로 전환되기도 하며 탈탄산 효소의 작용으로 히스타민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 와인에는 폴리페놀뿐만 아니라 히스티딘도 상당량 함유되어 있으며 와인 발효 과정에서 히스타민의 생성은 무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말롤락틱 발효에서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NMR 분석으로 화학 분자를 추적한 결과 히스타민의 발생이 관찰되었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히스티딘이 점차 줄어들고 히스타민으로 변환하는 것, 그리고 이 과정이 말롤락틱 발효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도 입증되었습니다. 히스타민은 통증 조절 및 염증을 포함한 다양한 생리적 과정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입니다. 편두통과 관련되어 있음이 100여 년도 더 이전에 발견되었고 이후로도 이 끔찍한 통증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 왔죠. 편두통 환자에게서는 히스타민 수치가 높게 나타나며 이는 외부 히스타민 자극에도 더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에 식이 히스타민을 분해한 효소인 다이아민 산화 효소가 충분하지 못한 히스타민 불내증도 존재하는데 예상할 수 있듯 히스타민 축적을 유발해 두통, 편두통, 신경학적 증상들로 이어집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효소가 없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게 물드는 것처럼
유전적으로 다이아민 산화 효소 활성이 낮다면 한두 잔의 와인도 극심한 두통을 일으키는 셈이죠. 만약 나는 와인을 마셔도 두통이 없다는 분들은 히스타민 분해 효소가 특출나게 뛰어난 것뿐 와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타민은 혈관 내피세포 H1 수용체에 결합해 산화질소 합성을 촉진해 뇌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3차 신경 말단이 자극되어 통증 유발 물질이 방출됩니다. 이는 비만세포를 자극하며 추가적인 히스타민 방출이 이루어져 편두통을 계속해서 악화시키며 뇌내 염증 반응과 히스타민 제거 작용을 하는 성상교세포의 작용에 양성 피드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히스타민 함량이 높은 모든 식품은 두통을 일으키는가를 고려한다면 히스타민만이 와인의 유일한 두통 유발자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게 되죠. 최근 다른 원인이 하나 추가적으로 등장했으니 인체에 유익한 항산화 물질로만 언급되던 퀘르세틴입니다. 레드와인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인 퀘르세틴은 햇빛을 많이 받고 자란 포도 껍질에 풍부하며 다양한 대사물질 중 흡수에 용이한 퀘르세틴 3,5 글루쿠로나이드가 보이는 알데하이드 산화효소 기능 억제가 관심받았습니다. 퀘르세틴 대사물질과 유사체들은 매우 다양한데 이들의 작용으로 숙취 원인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분해되지 않는다면 극심한 통증 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레드와인과 달리 화이트와인은 껍질을 제거하고 만들기 때문에 퀘르세틴 함량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퀘르세틴은 항암제로도 관심받는 물질입니다. 암세포의 무분별한 분열을 막기 위해 세포 주기의 특정 단계를 정지시키며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합니다. 심지어 암세포가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 주위에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것도 차단하며 이 작용들이 알데하이드 산화효소에 결합해 시작될 수 있어 효소와의 작용은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야 알코올 섭취 이후 해독작용에도 방해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죠. 약주를 담가 먹는다며 퀘르세틴 등 플라보노이드가 다량 함유된 식물 침출주를 만든다면 성분상 몸에 좋을지 몰라도 숙취 자체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약주를 많이 먹지 말고 하루 한 잔 정도만 권하는 이유가 여기 있던 것은 아닐까요? 의외의 또 다른 원인은 탄닌입니다. 레드와인의 떫은 맛을 내는 성분으로 흥미롭게도 다량 섭취되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급격한 세로토닌 수치 변화는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편두통을 유발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기전은 혈액 내 혈소판을 자극해 혈소판 내부에 저장되어 있던 세로토닌을 혈류로 급격히 방출하는데 와인을 마시면 안정감이 드는 이유도 여기 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혈중 세로토닌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면 뇌 혈관 수축과 확장이 불안정해지며 이것이 가라앉는 과정에서 편두통이 유발됩니다. 지금까지 성분적으로 와인에 함유되어 있는 두통 유발 가능 물질들에 대한 과학적 논거들을 살펴봤다면 이제 조합을 통해 두통 유발 메커니즘을 극대화한 최악의 숙취 음료를 와인만으로 만드는 방식을 고민해봐야겠죠. 단순한 술이라기보다는 뇌혈관과 성상교세포를 정밀 타격하는 화학적 대뇌 지뢰에 가까운 물질이 되겠습니다. 포도 품종에 따라 완전히 다른 특징의 와인이 만들어지듯 품종 선택 단계에서부터 철저해야 합니다. 와인을 잘 모르지만 제가 찾아본 것은 유독 퀘르세틴과 탄닌 농도가 높은 품종들이었으며 껍질이 두껍고 고농축 탄닌을 보유한 사그란티노나 타나 품종을 기반으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부족합니다. 퀘르세틴 농축을 더 증폭해야 하는데 포도밭 위치를 고산지대에 배치해 강한 자외선과 직사광선에 노출되도록 합니다. 식물은 자외선으로부터 유기체를 보호하기 위해 껍질 등에 퀘르세틴을 추가 발현시켜 농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두통 유발의 기반이 완성된 재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첨가물을 놓칠 수 없습니다. 퀘르세틴이 유익물질이라면 어디에 다량 함유되어 있을지 이미 많은 연구가 되어 있겠죠. 양파 껍질에는 퀘르세틴 함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육수를 우려낼 때도 종종 넣기도 하는 만큼 큰 거부감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케이퍼입니다. 케이퍼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연어랑 같이 먹는 그거라고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지중해 지역에서 자라는 카파리스 스피노사의 꽃봉오리를 의미하는데 반드시 절임 상태로만 먹는 식물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같은 특징이 올리브에서 드러나는데 어마어마하게 떫고 쓴 식물이어서 절여 쓴맛을 제거해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매우 강력한 퀘르세틴과 탄닌이 농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덜 익은 감을 넣어 비가역적 수렴성, 탄닌 농도를 극대화합시다. 와인 만드는데 뭘 저리 집어넣나 싶으실 수 있지만 우리는 침출법을 통한 주성분 농축을 행하는 중입니다. 만능 간장 만들 때 사과나 양파 등등을 넣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괴롭기만 하고 맛이 없다면 정말 술이 아니겠죠. 향미를 높일 겸 말롤락틱 발효를 극대화해 독성 물질을 증가시킵시다. 구연산을 추가적으로 넣어 충분히 발효시킨다면 부드러운 버터향과 질감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에 앞서 전통주 양조 방식 중 하나인 산장법을 변칙 활용해 초기 단계에서 유산균 발효를 저온에서 길게 가져가 산성도를 조절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딱히 위생 관리를 잘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부패균이 증식하게 둔다면 단백질을 분해해 카다베린과 퓨트레신 및 히스타민, 티라민 등 유독성 아민 분자들을 풀 패키지로 증폭합니다. 장기 숙성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아세트알데하이드 함량을 높인다면 더 빠른 공격이 가능합니다. 제가 나노 촉매 연구를 하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데 금과 이산화타이타늄 복합 촉매는 산소 환경에서 알코올을 알데하이드까지만 선택적으로 산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퀘르세틴이 체내 분해 효소 차단 준비를 마쳤으니 이 알데하이드들은 마시는 즉시 뇌와 혈관을 공격합니다. 이제 완벽한 화학적 대뇌 지뢰가 완성되었죠. 마신다면 아마 15분 내로 탄닌이 혈소판을 자극해 세로토닌을 쏟아내며 뇌 혈관 수축과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30분 후 히스타민과 티라민에 의한 본격적인 두통 유발, 그리고 성상교세포에 의한 신경염증 반응이 시작됩니다. 1시간 후부터는 퀘르세틴이 간에 분해 효소를 묶어둔 채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온몸을 떠돌아 환상적인 숙취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결론입니다. 레드와인에는 실제로 두통을 유발하는 화학물질들이 다른 주종에 비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히스타민이 유력한 후보로 여겨져 왔는데 최근 퀘르세틴과 탄닌 역시 두통 유발의 핵심 성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잘 활용해서 세상에서 가장 숙취가 심한 와인을 만드는 것도 이론상 얼마든지 가능합니다.